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바탕으로 지역 문제를 비롯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는 고품격 정치 토크쇼 넥스트 DJ 후 진행을 맡고 있는 김윤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늘 저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민주당 전 서울 동작을 지역위원회 허동준 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각광받는 여성 정치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용혜인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용 의원님. 네. 예. 드디어 뵙습니다. 정말 뵙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목포 올 때마다 너무 네. 출연하고 싶었는데 일정이 잘 안 맞았었는데 예. 오늘은 이제 이 방송을 중심으로 예, 일정을 좀 세팅을 했습니다. 야, 그리고 여기 끝나면 바로 저기 무안인가 어디 가신다면서요? 네, 이제 전남 도청 근처에 가서 이제 그 전남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 계시는 분들과 정책 간담회를 하고요. 그리고 네. 이제 전남에도 이제 어민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민 총연합회 분들이랑 이제 또 정책 간담회를 저녁 시간에 또 예정하고 있습니다. 바쁘십니다. 네. 오늘 저녁 거기 간담회하고 바로 이제 서울로 가시는 거죠? 원래 이제 서울로 갈 예정이었는데 네. 내일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이 5.18 국립묘지에 가서 참배하는 일정을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치고 광주로 또 넘어갑니다. 네. 광주에도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있겠네요. 자, 우리 넥스트 DJ 후입니다, 이게. 네. 차기 김대중의 정치 철학을 계승할 수 있는 정치적 자원은 누구인가를 한번 탐색해보고 물색해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이 프로그램 나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사실 한국 사회의 새로운 복지 체계를 만드셨던 분입니다. 네, 기초생활수급제도를 만들면서 한국 복지제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분이신데요. 네.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꿈꾸는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네. 그 새로운 복지국가의 꿈을 지금 2024년에 맞게 또 새롭게 펼쳐나가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프로그램의 출연이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고 또 뜻깊은 것 같습니다. 거죠? 네, 영광스럽습니다. 네. 자, 기본소득당 이야기를 하셨는데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시민당,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계속 나오시면서 사람들이 많은 유권자들이 기본소득당이 뭐야? 라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기본소득당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당인지. 네, 이제 기본소득당은 말 그대로 기본소득을 실현하고 하는 당인데요. 우리가 이제 정당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자고로 정당이라고 하면 이름에 민주, 진보, 네. 정의, 국민, 자유 네. 이런 이제 가치적인 이름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바를 좀 명확하게 담았습니다. 그것의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본소득이 그냥 정책 중에 하나,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돈을 얼마씩 나눠준다는 정책을 넘어서서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분배 체계 그리고 소득 안전망, 사회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의미로서 정말 가치와 지향점으로서의 기본소득을 우리 당의 이름으로 네. 담기도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소수정당이 정치적 활동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당명에서부터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바를 좀 명확하게 넣는다면 그렇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저 당은 기본소득을 하고자 하는 당이구나 라고 좀 쉽게 인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당명을 좀 이렇게 지었습니다. 당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네, 지금은 한 이제 25,000을 넘어서 이제 3만 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네. 사실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 창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당원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사실 이제 집합금지 조치로 이제 많이 못하다가 네. 작년, 재작년 2022년 10월, 11월부터 좀 당원분들이 많이 늘기 시작해서요. 지금은 이제 한 3만 명 가까이 당원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 정도 듣고요. 정치 현안으로 한번 나가 볼까요? 지금 거의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러고 이제 공천이 거의 막바지 단계로 다 마무리된 것 같거든요. 일단 우리 양당의 공천 어떻게 보시는지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용한 공천이다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했는데 최근 요 며칠 동안을 보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문제가 많은 상황임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공천이라는 것이 늘 어떤 다이내믹이 있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좀 있고 또 매번 국회가 새로 구성될 때 보면 초선 의원이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21대 국회에서도
절반 이상이 초선 의원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공천 과정에서 이제 현역 의원들이 탈락을 하거나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여러 가지 다이나믹들이 생기는 건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도태우 후보의 5.18 관련 막말이라거나 아니면 부산 수영구의 장예찬 그렇죠. 후보의 여러 막말 논란 등 이제 어떤 물갈이와 어떤 새로운 혁신으로서 공천이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후보들의 자질을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더 냉정한 평가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평가를 좀 합니다. 저만 보시지 마시고요. 저기 잘생겼다고 분장하는 분장사한테 잘생겼다는 평가를. 네. 저기 우리 영예인 의원님 굉장히 이렇게 앞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정치인이신데요. 감사합니다. 네. 기본소득당이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불어민주연합의 공천을 평가해 보면 요즘 이제 조국혁신당의 지지가 굉장히 높거든요. 더불어민주연합과 이제 이게 경쟁 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 더불어민주연합의 공천을 좀 자평해 주시고요. 우리 영예인 의원님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보니까 정책을 합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가졌다. 그러면 더불어민주연합의 대표적인 정책 한두 가지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일단 이제 조국혁신당이 이제 굉장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고 아무래도 검찰개혁 이슈에 관련돼서 굉장히 시원시원한 모습들을 그렇죠. 보여주면서 검찰 정권에 이제 많은 이제 염증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에 어느 정도 좀 소구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총선을 통해서 국회를 구성한다고 할 때는 사실 이제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개혁 과제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랬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그리고 검찰, 언론 그리고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 정책들을 합의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협상보다는 정책 협상에 조금 더 많은 공을 들였고 뭐 예를 들자면 정치 협상 한 번 만날 때 정책 협상은 2번, 3번씩 만나서 논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새진보 연합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개혁 과제들을 제시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적극적인 개혁 과제들을 굉장히 좀 전향적으로 받아 안으면서 그 공약이 역대 어느 선거에 비해도 부족하지 않게 잘 나왔다고 좀 자평을 합니다. 이제 지난 일요일에 이제 후보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번 주 후보 등록을 하고 나면 이제 구체적인 공약들을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과정들이 쭉쭉쭉 진행이 될 텐데요. 지금 뭐 맛배기로 네, 좀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사실 굉장한 위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한국 내부의 상황들도 그렇습니다. 뭐 불평등 양극화 위기, 인구 소멸, 네. 지방 소멸, 그리고 이제 저출생 위기, 기후 위기,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여러 산업 구조의 재편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 그 국가 전략을 총체적으로 구성하는 데 좀 많은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2030까지 이제 재생에너지 비율을 만들고 그러니까 높이고자 했던 문재인 정부의 어떤 목표들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임기 초에 어떤 이제 합의와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후퇴시켜 버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재생에너지 전환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냥 당위성으로서 환경이 오염된다, 뭐 기후가 악화돼서 더 많은 피해가 난다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알리백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렇습니다. 이제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 수출액의 40%가 줄어든다라는 분석이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에 아리백 그런 거 알아서 뭐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 참 대한민국의 비극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또 동시에 뭐 재생에너지를 통한 국민 배당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환에 조금
조금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도 뜨겁게 준비를 했고요. 또 청년 문제에 네. 대해서도 더불어민주연합에서도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 20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매월 기본소득을 2년 동안 지급함으로써 성인이 된 청년들에게 조금 더 자립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주는 정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들 준비되어 있는데 다음번에 또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정책만 한번 쭉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가면 다음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겨우겨우 이번에 한번 말했는데 다음에는 더 바쁘실 것 같은데. 네, 또 오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그 정책은 뭐 더 구체적인 정책들은 나올 텐데 제가 이제 그 지금 기존 기성 양대 정당뿐만 아니고 더불어민주연합, 비례연합정당도 마찬가지인데 공천 과정을 보면 2030 청년 세대 공천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네. 그리고 여성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뭐 기본소득당이 거대 정당이었으면 우리 용해인 의원님이 상임대표이셨으니까 굉장히 많이 했을 텐데 현재 실태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지역구 기준으로요, 2030 청년 후보자가 양당 합쳐서 한 20여 명 남짓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2030 유권자가 한 30% 정도인데 그렇죠. 정작 후보자로 따지면 3, 4%밖에 그렇죠. 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고요. 저는 이제 청년만이 청년들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 세계와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이 삶의 형태를 누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겠습니까? 결국엔 청년들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거고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우리 사회의 변화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청년들이 정치에서도 가장 좋은 대안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준비된 청년 정치인들이 저희 기본소득당, 새진보연합에도 많이 있고 각 정당들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청년 정치인들이 좀 제도적인 한계들로 인해서 정치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구 선거를 한다고 하면 여의도에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전셋값 하나 정도는 들어간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사실 청년들은 많은 후원을 모아올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도 좀 부족하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또 가지고 있는 자산도 많지 않다 보니까 같은 조건 속에서 경쟁할 때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21대 국회 최초의 법안, 저의 첫 번째 법안으로 발의했던 청년국회 4법을 통해서 피선거권도 낮아지고 이제 기탁금을 낮춰준다거나 하는 이제 과정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정치 선거 제도들이 청년들에게 좀 기울어진 운동장인 그렇죠. 것은 아닌가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아무래도 청년 정치인들은 가진 자본이 적기 때문에 비용 문제가 기본적인 비용을 쓰더라도 억대가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도저히 기성 정치인들하고 청년들하고는 같은 선상에서 뛸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데 아까 이제 그 조국 혁신당 이야기를 좀 하다가 넘어갔는데 지금 조국 혁신당이 돌풍이 불면서 지민 비조, 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조국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민주당 비례연합 같은 경우는 좀 불리한 거잖아요, 사실. 이건 어떻게 보셔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총선의 판세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조국 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 그러니까 야권의 지지율을 합치면 한 50%가 그렇죠.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올해 초만 해도 제3지대가 돌풍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서 본인의 정당을 뛰쳐나와서 설득력 없이 뛰쳐나와서 이합집산만을 통해서 선거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세력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평가는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민주연합과
그리고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국민들의 분노가 모여들고 있다. 이 윤석열 정권 부정평가 60%에 달하는 국민들을 얼마나 더 많이 확장시켜내고 모아내느냐가 이번 총선의 어떤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지금의 지지율 구도를 그냥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사이의 어떤 그 격차로만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전체의 구도를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다만 이제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의 국회의원으로서 지민 비조가 아니라 지민 비민 해야 하는 이유를 네, 두 가지 정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혁신당이 이제 검찰개혁 영역에서 굉장히 시원시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개혁 과제들을 이미 좀 합의를 했고요. 특히나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새진보연합,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동의한 정책 과제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22대 국회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어느 정도 이미 형성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 정책과 구체적 실현 동력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심판을 넘어서 22대 국회가 개혁국회가 되기를 바라는 중도층 그리고 무당층의 더 소구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네. 지금은 이제 후보들을 중심으로 좀 주목이 되고 있지만, 선거가 진행될수록 좀 이런 경제개혁에 대한 비전, 민생의 부분들이 더 많이 강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요. 조국혁신당도 인정을 하는 바인데 어쨌든 진보적 정권교체의 구심점은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 경쟁에서도 1당의 지위를 확보해야만 총선 이후에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압도적으로 이 개혁과 진보적 정권교체의 힘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 전남 도민 여러분들께 반드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례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이 많은 득표를 통해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의 개혁적 견인은 이 더불어민주연합 내에 이제 저희 기본소득당과 진보당에서도 이미 충분한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연합을 중심으로 이 조국신당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특히 이제 야권의 지지층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지지가 커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민주연합의 후보자가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국회에 갈 수 있도록 저도 사력을 다해서 뛰고자 합니다. 21대에서요? 그 더불어 시민당으로 위성정당이 17석 정도를 얻었잖아요. 네.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우리 용해인 의원께서 생각하는 목표, 우리 더불어민주연합 의석수는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최대 목표는 이제 20석 이상을 20석. 좀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이제 소극적으로 예상을 한다면 이제 16번에서 18번 사이에서 18번 당선자가 사이. 나오는 것을 이제 목표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용해인 의원님, 그 희망사항이죠, 그게. 됐으면 좋겠다.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의 당원들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이 앞전에 조정훈 의원 파동이 있어서 굉장히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하시죠? 네, 이제 조정훈 의원이 이제 제가 의정활동을 할 때에 참 어렵게 만드는 분이시긴 한데요. 조정훈이라는 지난 더불어시민당의 조정훈이라는 의원이 있었다면 저는 반대로 제가 이제 이 연합 정치의 어떤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지난 4년 동안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감동적이게도 많이 인정해 주셨고, 또 사실 작은 정당에 의원 한 명 있는 작은 정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진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스피커를 가진 것도 아닌데, 국민들께서 저에 대한, 그리고 기본소득당에 대한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던 것은 정말 진심으로 일을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딱 그만큼의 진심으로 답해주신다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연합정당에 대해서,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해서 이제 트로이의 목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지금 국민의힘에 가 있는 조정훈 의원이 이
민주 진영의 트로이의 목마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많은 이제 지지층 분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또 어떤 실력과 진심으로 입증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시원시원해도 좋습니다. 우리 용혜인 의원님은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거보다 더 훌륭하게 의정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시고, 그렇지만 이제 또 민주당의 지지층은 실은 그런 우려 사항이 있다는 것도 좀 이렇게 네, 잘 알고 하시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용혜인 의원께서는 21대에서도 더불어시민당으로 비례대표로 나갔고, 또 이번에도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셨어요. 그래서 야, 무슨 비례대표를 2번이나 하냐, 지역구 나가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큰 정당들에서 비례를 하면 그 다음엔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이 이제 관례처럼 되어 있고, 진보 정당들에서도 그 관례를 따라왔던 것으로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역구 출마를 좀 하고 싶었고, 많은 선배 의원님들이 큰 정치하려면 지역구에 출마해야 돼 이런 조언을 해주시기도 했고, 네. 작년에 제가 이곳 목포를 포함해서 전국 22곳에서 의정보고회를 하면서 네. 많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목포 인근에 영암무한 신안으로 나오지 않나 막 이런 이야기도 돌았고 그랬어요. 네, 사실. 이제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뭐 이제 안 되더라도 지역구에 도전하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분들도 계셨고, 재선을 해서 국회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분들도 계셨고, 두 가지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어가지고 고민이 좀 깊었는데요. 근데 다만 개인적으로는 좀 지역구 출마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역구 출마를 좀 검토를 했었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좀 경쟁력 있는 지역들도 확인을 했었고. 어디든가요, 혹시? 네, 그건 이제 제가 이제 당에서 진행한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 민주당에서 영입해서 전략 공천할 움직임도 있었어요. 네, 그런가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실무적인 준비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연합 정치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제가 연합 정치를 손을 떼고 다른 이제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는 의원이 하나 있는 정당이다 보니까 이 연합 정치 구성에 좀 힘이 빠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에 약속드렸던 것은 연합 정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저의 선거, 개인의 선거를 준비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선거제도 결정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늦어지면서 그렇죠. 예. 저의 지역구의 어떤 결정도 좀 늦어진 측면이 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지역구를 준비하려고 하니 당시에 이제 울산 북구를 둘러싼 민주연합 내에 파열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 여러 공천을 둘러싼 내홍들도 좀 진행이 되면서 제가 뭐 좀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위를 확인한 지역들도 있었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제가 지역구 출마를 하겠다라고 또다시 뛰어드는 게 또 뭐 자객이다 뭐다 이런 민주연합 내에 새로운 이제 파열음을 만들게 될 것 같아서 네. 고민이 좀 깊었고, 주변에 좀 상담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선배 의원님. 저한테도 전화 좀 해주세요. 네, 민주당에 계신 선배 의원님들한테도 좀 여쭤보기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연합 정치를 처음 이야기할 때 했던 이야기가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민주연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지역구 출마를 함으로써 좀 새롭게 연합이 깨지는 결과를 만들지 말고 연합 정치가 잘 끝날 수 있도록 비례 욕을 좀 먹더라도 비례 출마를 하는 것이 어떻냐라는 말씀들을 좀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비례 출마로 이제 최종적으로는 좀 가닥을 잡게 되었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좀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소수정당 입장에서 이제 다음 국회를 생각할 때 두 가지 측면을 놓고 당원들이 고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는 초선 의원으로 새롭게 시작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것이냐, 아니면 재선 의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정치력과 기존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정권 교체까지의 어떤 역할을 이제 시도해 볼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었고요. 사실 이제 새진보연합이 더불어민주연합의 3명의 후보를 추천을 할 수 있는데, 이 새진보연합은 이 자체가 또 연합체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기본소득당이 3명의 후보를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당으로 추천할 수 있는 후보는 1명뿐이었습니다.
뿐이었고, 그럴 때 이제 22대 국회에서 기본소득당이 어떤 의정활동을 할 거냐에 있어서 당원들의 고민이 깊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그 정치적인 어떤 성과들을 바탕으로 진보적 정권 교체까지 좀 힘있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보자, 이런 결정을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우려와 비판도 많이 듣고 있고, 그런 우려에 대해서 결국에는 저의 의정활동과 어떤 실력 그리고 진심으로 용해인의 쓰임새를 증명하는 것이 지금 저에게 남은 과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비례대표를 다시 하는 데까지 아주 상당한 고심이 좀 있었네요. 네,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고요. 이제 보수 언론들에서는 뭐 쉬운 길 간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던데, 사실 오히려 많은 어떤 비판과 우려가 있을 것을 저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라고 네. 여기 지금 그 시댁이 우리 용해인 의원님 시댁이 무한 일로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한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역을 결심할 때 이런 것도 좀 있었습니까? 네, 이제 뭐 무한 지역보다는 이제 광주 지역에서 이제 출마 요구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민분들이 광주에 출마해라라고 많이들 말씀해 주셨고, 뭐 시민사회나 이제 언론인 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셔서 실제로 좀 이렇게 호남 지역에서 전체의 어떤 정치적인 분위기를 바꿔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정치사를 배울 때는 늘 변화를 가장 이렇게 열망했던 지역이 호남이었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의 열망을 이제 호남에서부터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좀 있기는 했습니다만, 네, 최종적으로는 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관행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보수 언론이 지적하는 게 다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네. 반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하고 또 설득하고 또 입증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정 활동 잘하시면 돼요, 당선돼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입니다. 지금 한동훈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종섭 호주대사 곧 귀국해서 수사받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좀 갖고 있나요? 뭐 온다고 다 해결되는 건가요, 이게 혹시? 네, 이종섭 호주 대사가 아니라 도주 대사다 이런 말들도 있던데요. 사실은 이 자진 사퇴와 즉각 귀국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정확히 그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호명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둘러싼 약속 대련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폴더 인사로 끝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보도를 통해서 이종섭 호주 대사가 이제 귀국을 한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마치 이제 자신들이 뭔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정부의 공식 입장은 25일 개막하는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귀국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이종섭 전 장관의 이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의혹을 충분히 해명하고 국민적 분노를 수습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오는 건데, 그것을 총선을 앞두고 마치 어떤 이 국민적 것처럼. 분노 때문에 오는 것처럼 이제 호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관련된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또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 그리고 징계, 필요하면 수사와 처벌까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사권자로서 책임지고 반성하는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오늘 또 중요한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지역에서는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발표, 그다음에 전남권의 의대 신설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남 도청에 와서 도지사가 의대를 목포에 할 건지 순천에 할 건지 결정을 해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역의 갈등 구도가 지금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 의대 의사 정원, 의대 증원 문제, 그다음에 전남의 의대 설치 문제, 이런 것들 우리 용해인 의원께서는 혹시 좀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이제 전남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이 이제 주민들의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정부의 이 의대 정원 증원 관련돼서 한 2년 동안 반복됐던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이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일단 던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갈등을 방관하고 그 갈등을 더 키우고 그 갈등의 주체가 되어서 등장하고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 재작년에 있었던 건폭몰이를 통해서 건설 노동자들을 아주 그렇죠. 과도하게 수사하고 정말로 무슨 사냥하듯이 사람들을 수사하고 이제 기소하고 했던 그 모습도 마찬가지이고요. 안전운임제 관련된 이슈들도 사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의대 정원 문제도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지만 그것을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서 국민의 피해 없이 잘 이제 결론을 만들어내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무조건 던지고 무조건 던지고 어떤 대화도 하지 않고 이것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는 수직적 대화, 수직적 네. 소통 관계만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갈등 속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국민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필수 의료의 부족 문제가 정원만을 늘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분명하게 공공의대의 확충, 공공의료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진행이 되어야지만 이 의대 정원 확대가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건데 사실 그냥 의대 증원만 하겠다라고 하는 건 이게 정말로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만 더 던져볼까요? 이번에 이제 더불어 시민연합 비례대표 12번인가요? 13번인가 그 김윤 저랑 이름이 네, 똑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분이 이제 2,000명 증원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하고 또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2,000명 규모의 증원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회적 갈등들을 조정하고 통합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의사들과 싸우는 주체, 반대 카운터 네. 파트너가 되어서 직접 싸우고 있는 모양새이다 보니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정원 확대가 적정하냐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의대 정원 확대 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야권에서도 네. 큰 틀에서의 동의는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이 윤석열 정부가 끊임없이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고 오만하고 독선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계속해서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고 있고 분석하고는 것이고요. 비슷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뭐 예전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그렇죠. 논란도 그렇고요. R&D 예산 삭감도 정말 일방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폭몰이 수사도 그랬고 최근에는 이제 김포 서울 편입 같은 이슈들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홍범도 장군 흉산 이전 논란과 관련돼서도 사실은 뭐 정말 100번 양보해서 다른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고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정부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근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일관된 윤석열 정부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마지막 질문은 허동준 전 위원장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용해인 의원님이 아주 미래가 기대되는 정치인이세요.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숫자가 많잖아요. 근데 소수정당의 대표자로서 굉장히 민주당 의원들이 못했던 의정활동에 빛나는 존재인데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한반도 위기 상황이 자꾸 조성되고 있거든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견해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하시기 전에 네. 너무 칭찬 일변도예요, 아까부터. 그 방송하기 전에는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만 던진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한반도 네. 평화 전망에 대해서 한번 내준 말로 듣고 오늘 우리 넥스트 DJ호는 좀 끝내는 걸로 하죠. 네. 한반도 평화가 곧 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실제로 전쟁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을 얼마나 불안하게 만드는가도 중요하고 실제로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피해는 또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되고
저는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그 이제 충돌을 보면서 전쟁이라는 것이 정말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말살할 수 있는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목격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전쟁을 막는 것 그리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평화에 대한 당위성뿐만 아니라 이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했을 때 이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이 오만하고 독선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도 좀 비슷한 태도들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역대 이렇게까지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경색되었던 적이 없고 또 사실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죠. 조금 더 국민의 입장에서 실리적인 선택들을 하면서도 외교상의 명분을 잃지 않는 노력들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너무 가치 중심적으로 미국과 일본 중심의 외교 노선들을 채택하면서 경제적인 피해는 경제적인 피해대로 보고 한반도를 둘러싼 어떤 전쟁의 위기는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새진보연합에서 이번 총선에 새진보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는 없지만 지역구 출마하는 또 후보가 있기도 하고 당 차원에서의 총선 공약을 준비하기도 했는데요. 한반도 평화 이슈가 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 저희도 공약으로서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영예인 의원님 이렇게 먼 곳까지 바쁜 시간 쪼개서 나와 주신 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요. 다음에 또 한 번 뵐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목포에 오는 날 꼭 이곳 MBC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요? 지금까지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죠? 총선에 대해서 그다음에 정치 현안에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넥스트 DJ 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